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부터 출발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동에 인사드립니다. 이우영입니다. 입동이요? 네. 오늘이 입동? 네. 그 젊은 사람이 그 나이 들은 사람처럼 그런 거 잘하네요. 어허, 이 정도는 알고 있사옵니다. 네. 임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네. 예. 와. 오늘이 입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절기 보면은 이게 참 신기한 게 어느 정도 이게 다 맞아요. 대충. 네. 와, 그거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나? 네. 겨울엔 뭐해요? 겨울에 뭐 제가 곰처럼 겨울잠 자진 않고 네. 겨울잠 안 자요? 대신 저도 많이들 그러시겠지만 겨울에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좀 지방률도 오르고 살도 찌고 또 여름에 좀 빠지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난 체중에 신경을 안 쓰니까. 아니 근데 네. 뭐 스키 같은 거 안 타요? 저는 제가 그 계절 스포츠 특히 겨울 계절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니 축구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또 스키 같은 거 좋아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사계절 스포츠를 좋아하고 특정 시즌에만 하는 스포츠는 별로 그러니까 좋아하지. 수영 같은 것도 막 싫어하고.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 사계절 스포츠. 그럼 겨울에도 저 축구해요? 네. 겨울에도? 네. 겨울에도 뭐 뛰고 운동하고 네, 그런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뭐 사실 정치인들도 다 축구 또 이게 국회에도 축구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라톤도 뛰고.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주 그 정치인들이 하는 건 돌아가면서 다 해요. 저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그리고 요새 식당 가서도 말은 좀 작게 얘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전 주로 혼자 먹기 때문에 밥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밥 좀 먹읍시다 이렇게들 나올까봐 네. 조용조용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먼저 여론조사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또 연합뉴스 TV가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금요일에 또 할 거 아니에요. 한국갤럽. 내일이 MBS 나오는 날일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매일 우리 여론조사 얘기해 봅시다. 뭐 상황에 따라. 왜냐하면 이게 비교할 만해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연합뉴스 조사도 응답률이 한 10% 훨씬 넘을 거예요. 네. 그리고 NBS도 보통 14에서 18 사이거든요. 응답률이. 그리고 금요일 날 한국갤럽도 14% 넘으니까 비교해볼만 하죠. 합시다. 예. 네. 그러니까 이 3일 내내 다른 여론조사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시면 YTN 라디오 특히 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 쪽 꼭 스테이 튠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얘기 안 했다. 네, 맞아요. 유튜브에서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일의 뉴스 정면 승부는 좋아요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을 못 뵐 뻔했어요. 네. 야, 이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네.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자, 첫 번째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그리고 연합뉴스 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4일부터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57%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한 달 전 조사랑 비교를 해보면 긍정평가가 이제 34.2%였으니까 3%포인트 상승을 한 건데요. 이게 조사 결과가 이번 달부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조사협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하는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에 따른 거라고 하는데요. 협회는 표본 조사 결과는 오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점 이하를 표기하면 조사가 과도하게 정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서 표기 방식을 변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여론조사 관련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번에도 긍정평가 요인은 첫 번째는 외교 안보 63%로 절반 이상을 차지를 했고요.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이 3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이번에 연령별 이 평가 항목을 보면 긍정평가 전 연령대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50대가 29.4에서 35%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18세에서 29세 여기가 56.4에서 62%로 상승을 한 것 빼고는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권역별로 한번 보면 긍정평가는 대전, 세종, 충청이 32.7에서 45%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반면 대구, 경북은 56.3에서 52%로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도 살펴보면 대구, 경북이 36.2에서 42%로 상승을 했고요. 광주, 전라는 이번 조사에서 83%를 넘었습니다. 정치 성향별 긍정평가를 보면 진보가 6.4에서 16%로 보수가 59.8에서 62%, 또 중도가 27.2에서 28%로 모두 비중이 오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는 보면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2%로 4%포인트 격차를 보였고요. 이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3%에 달했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기록한 양당의 지지도와 큰 차이는 없고요. 국민의힘은 50대에서는 이제 긍정평가가 올랐는데 40대, 60대에서는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18세에서 29세 그리고 30대에서 각각 올랐고 60세 이상에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권역별로는 국민의힘이 대전, 세종, 충청에서 상승을 했고요. 민주당은 강원, 제주에서 지지도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번 조사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응답률은 12.5%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한국조사협회 말씀하셨는데 이 한국조사협회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들 30여 개가 넘는 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거고요. 이 협회는 최근에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뭐냐면 전화 면접조사로 여론조사를 자신들은 한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이용할 경우엔 응답률 10% 이상, 그리고 RDD라고 그러죠. 전화번호 임의 걸기, 이거를 이용할 경우에는 7% 이상이 될 때에만 이 발표를 한다. 그리고 부재 중이거나 통화 중인 조사 대상자한테는 3회 이상 재접촉하고 조사 결과는 정수로 제시하기로 한, 이거를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흔히 ARS 여론조사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조사협회에서는 ARS 여론조사는 안 하겠다는 건데, 하지만 뭐 ARS 여론조사 하는 곳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이 기준을 마련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아시면서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협회가 자율 규정으로 내놓은 거고, 예, 선언적 의미가 있지 이게 뭐 강제성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RDD도 뭐 5% 넘는 RDD가 선거 때 많이 나오니까, RDD가 아니라 ARS 조사요. ARS 조사 같은 경우에 또 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 고관여층들이 많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뭐 선거에 임박할수록 뭐 ARS가 더 정확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조사협회는 이런 기준으로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론조사 제가 볼 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총평이에요. 네. 자꾸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압력 주지 마세요. 네. 근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34.2% 아니 지금 37%가 나왔죠 여기서. 네.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긴 내지만 36대 32, 국민의힘이 4%포인트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놓고 본다면, 우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이 조사 시기가요? 지난 4일에서 5일이요. 4일에서 5일이죠. 네. 11월 4일에서 5일이면
오늘이 며칠이죠? 날짜. 오늘이 8일입니다. 8일이죠. 네. 그러면 4일에서 5일이면 이때가 한창 그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막 불거지고 이랬을 당시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라든지 메가시티 문제는 지지율을 올리는 요소는 아니에요. 이거는 선거 구도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고 그런데 어쨌든 그 지지율이 약간 오를 수는 있죠. 그런 측면에서 뭐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는 뭐냐면 정당이라는 것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건 일단 관심을 받아야 돼요. 싫든 좋든 관심을 안 받는데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 김포시 서울시 편입 문제가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소위 말하는 이슈 파이팅에서 약간 지금 밀리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뭐 나중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다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 아직도 총선에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또 내각의 개편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여당의 총선 공천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 여권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인 장관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연내 사직 시기를 조율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호진 국토부 1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장차관급 인사들의 출마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개각과 맞물려서 이루어질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으로 수석 비서관부터 행정관까지 25명에서 30명이 총선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고향, 학연 등을 연고로 들어서 TK, PK 그리고 서울, 강남 등 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대통령실 참모진이 그 지역의 전현직 의원과 맞붙거나 내각 출신 인사와 경쟁하는 구도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기 성남 분당 을이 그곳입니다. 지난 총선 때 옆 지역구 분당 갑에서 당선이 됐다가 경기도지사 도전으로 사퇴를 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곳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역시 이곳을 노리는 박민식 장관과의 교통정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경우에는 옛 지역구인 서울 마포 갑을 떠나서 충남의 홍성 예산 출마를 준비 중인데 이곳은 홍문표 의원이 5선에 도전하려는 지역이고요. 당내에선 이 같은 참모와 내각진의 움직임에 당혹스럽다, 불쾌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특정인을 내려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용산발 특혜 논란을 일축을 했고요.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텃밭만 노리는 참모진의 경우 오히려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인 위원장의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희생을 권고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인 위원장이 영남스타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를 요구하면서 현역 하위 20% 공천 배제를 혁신안으로 내놓은 마당에 내각 그리고 용산 출신 인사들을 텃밭의 빈자리에 전면 배치한다면 당 쇄신 의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윤심이 얼마나 실릴지 당 지도부가 이를 얼마나 고려할지가 지금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물론 문재인 정부 등 이전에도 대통령 참모들이 공천을 받고 대거 국회로 들어왔던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실 내각 개편에 이은 여당의 총선 공천 관련 소식들 쏟아지고 있는데 조금씩 대통령실과 여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뇨한 위원장이 대국민을 상대로 얘기를 한 친윤들의 불출마 내 험지 출마 이거는요. 사실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의원들을 하는 사람들만 친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좀
그 분명히 해줘야지 정말 혁신위의 얘기를 여권 전체가 잘 받아들여줬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이분들이 선거에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실 라벨을 가지고서 근무 경력을 가지고서 선거에 나갔을 때 득이 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 가지고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45% 정도는 돼야지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생기고 최소 48%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여당 승리 거의 확실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8에서 10% 더 올라야 된다는 거죠. 뭐 오를 수도 있겠죠 나중에.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당선을 장담할 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험지를 출마하는 거 그 안전한 지역에 출마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여기에는 어떤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딱 보고서 야, 이 사람을 공천을 했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지 여기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 공천을 하면 사실은 그 인상이 전체에 퍼질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친윤 일색으로 공천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친윤 험지 출마 불출마를 얘기했던 이뇨한 위원장의 입장도 참 머쓱해지는 거고 이뇨한 위원장의 얘기를 듣고서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험지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도 야 이거 난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총선 제대로 치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여권 지도부 전체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총선은 이기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총선에 나랑 이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선되면 여당 의원이 대통령 돕지 대통령 안 돕겠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대통령실 이렇게 참모들이 많이 대거 그만두고 이러는 게 그렇게 국민들 눈에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사실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국민의힘 관련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 오늘 대구를 방문을 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홍 시장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식물 정권이 된다라고 하면서 당 혁신과 관련해 가감없는 쓴소리를 내놨고 이 위원장은 도와달라라고 얘기했는데요. 대구시청 접견실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홍 시장의 발언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친다. 대통령을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고 설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 위계 질서가 깨지고 개판이 됐다. 이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얼마나 많은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느냐. 그런 식으로 모욕을 줬는데 이준석이 지금 돌아오겠나. 돌아오면 배알도 없는 놈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체제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 매달겠나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준석이 신당을 만든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면 인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해줘야 한다. 그걸 해주느니 마느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질러 놓은 것을 적당히 수습 한번 해보려고 하고 수습 못하면 혁신위에 덮어씌우려는 얄팍한 생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인 위원장은 당 안에서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이고 당의 얼굴인 우리가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는 아픈 처방을 내렸다. 지금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도와달라고 했는데 홍 시장이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다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내년에 자동으로 정리가 될 거고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하면 될 일이다. 지금 와서 본인이 총선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은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호가호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최근 그걸 깨닫고
자기를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멀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이니 위원장은 명심하겠다 답을 했습니다. 자, 홍 시장 이번에도 굉장히 강경하고 화제가 될 만한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듣보잡이요. 네. 근데 지금 뭐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양당이 지금 선거 제도를 좀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신당의 출연 가능성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역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양당의 입장이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바꿀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 바꾸게 된다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뭐 금요 연석회의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 뭐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자. 근데 거기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내용이 뭐냐면 이 위성정당 못 나오게, 비례전문정당 못 나오게 반드시 지역구에 이 후보자를 내는 정당만이 비례 후보자를 낼 수 있게 하자. 뭐 이렇게 지금 바꾸자는 제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지금의 기준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조금 좀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죠. 보수정당, 지금의 국민의힘 당 대표도 지내셨고, 그 이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지내셨고, 당 보수, 정통 보수의 적자인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제가 볼 땐 현 집권, 그러니까 이 당 지도부라든지 여권 지도부는 굉장히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이분같이 오래 하신 분들의 어떤 그러한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조언은 좀 들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홍준표 대표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친윤 중심의 공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홍준표 시장 이번에 출마한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왜 그러면 홍준표 시장 같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사실은 이 여권의 지도부는 굉장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거듭 얘기하지만 가깝다고 정치하는 거 아니고 가깝다고 당선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탄핵, 쌍특검, 국정조사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빼들면서 여권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당발 정책 드라이브에 밀려서 총선 전 전국 주도권 경쟁에서 수세에 몰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이고요. 168석 거대 야당 프리미엄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 안으로 전장을 옮겨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런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제출을 했고요. 또 노란봉투법이나 이제 방송 3법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이어서 이런 국정조사 카드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포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쌍특검, 대장동 50억 클럽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서 이제 여당을 압박을 하고 있고, 장관 탄핵 카드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당내에선 한 장관 탄핵에 대해선 신중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민주당이 슬슬 총선을 대비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는 내일 아마 결정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민주당의 모습하고 200석 얘기하고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자, 보세요. 해임 건의안을 지금 몇 번째 내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탄핵 얘기는 이제 거의 일상이 됐어요. 민주당이 탄핵 얘기하는 거. 이게 탄핵은 가끔 아주 정말 안 될 때 꺼내야지, 이게 예를 들면은 전국에 있어서의 굉장한 큰 이 이슈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뭐 거의 입에 달고 살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탄핵, 더군다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이라는
하는 극단적인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는 이 극단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거는 사실 바람직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두 번째,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탄핵시키겠다고 뭐 또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대법원장 인준 부결시켰죠. 네. 그리고 탄핵시키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단독으로 이제 대충 법안들 다 통과시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약자에 대한 동정심이 유난히 강해요. 피해자, 약자 이런 거. 근데 원래 야당이 좀 피해자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야당이 선거에서 유리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이고 지금 본인들이 하는 일은 여당을 피해자로 만들고 여당을 약자로 만드는 일이에요. 선거 앞두고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상식 파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본인들이 탄핵을 하겠다면 하는 거지만 그게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두고 봅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